안녕하세요. 신의 서재입니다. 오늘도 김현숙 장편 소설 흐린강 저편 7화 망예사의 노을입니다. 좋아요와 공감 댓글로 표현해 주시는 애청자님들 덕분에 낭독이 더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7화) 망예사의 노을. 한석이 농사일에 겸해 제이씨의 떡방앗간을 인수한 것은 그해 가을 일을 거의 끝낸 그 즈음이었다. 방앗간은 시모와 아이들이 사는 제이씨 아파트 인근 상가 1층에 있어 몫이 꽤 좋았다. 농번기엔 농사를 짓고 짬짬이 제이씨를 오가며 방앗간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점차 커나가는 5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농사일만 해서는 그 뒷감당이 안 되기에 부업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 혼인의 방앗간은 점차 손님이 늘어 부업이 외려 본업으로 전환될 만큼 날로 성업을 이루었다. 덕분에 시모는 장을 보다 심심한 날엔 수시로 한석이 하는 방앗간에 들려 잠깐 일손을 거들기도 하여 더욱 일과가 촘촘해졌다. 훈이도 이미 취하가동이 된 지 오래라 타고난 근면이 몸에 밴 시모에겐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다. 둘째 아들 한석을 다른 아들만큼 가르치지 못한 게 늘 시모의 마음 한켠 큰 응어리로 남아있어 그를 위해서람 그 어떤 일이든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게 시모의 마음이었다. 슬하에 7남매를 두었으나 유독 그들 모자간엔 말로 표현 못할 강하고 끈끈한 그 무엇이 존재했다. 때문에 개수는 그들의 유별난 모자 사이에서 가장 큰 경악과 당혹 그리고 갈등을 느끼며 살아온 장본인이 아닐 수 없었다. 한석은 또한 7형제 중 시모에 대해 가장 절대적 애정을 지닌 아들이었다. 그만큼 모든 시련과 애환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온 세월의 두께가 쌓이고 쌓여 긴밀히 이어져온 관계였다. 한석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고생하는 노모를 위해 최소한 1년에 2차례 이상 용한 한의원을 찾아 고가의 보약을 지어오곤 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개순의 눈길은 곱지 않았다. 나이든 노인이 평소 너무 몸을 보호하면 목숨이 다해 죽을 때 고생한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한석의 생각은 달랐다. 옛말에도 있자녀.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고. 그것이 절대 헛말이 아니란께. 그런 마음을 가진 한석이기에 노모를 위해 보약을 지어올 때마다 그들 부부 사이엔 더없이 차갑고 쌩한 기류가 흘러 급기야 소소한 말 한마디가 불씨되어 때론 큰 싸움으로 번지기 십상이었으나 한석의 그러한 효심은 시모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개순의 입장에선 시부모 복양, 험한 농사일에 아이를 5이나 낳아 기른 아내의 건강엔 손톱만치도 관심이 없는 듯한 한석의 그러한 효심이 달갑게 느껴질 리가 없었다. 한석은 내심이야 실상 고달픈 아내의 삶을 모를 리 없겠으나 워낙 유교적 가부장제의 삶을 살아온 효에 대한 그의 사고와 개념은 모든 대소사의 우위에 있음을 개수는 쉽게 용납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러한 요소가 그들 가정 내 불화의 원천이었다. 둘이서 오손도손 방앗간 일을 하며 다정히 떡을 빚다가도 툭하면 언쟁을 일삼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그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매사에 기민하고 염렵한 시모는 그들의 그러한 정황을 훤히 다 꿰고 바삭히 알고 있기에 아들 한석의 효를 심히 부담스러워하고 마다하였다. 나이 들어 쓰잘데기 없이 보약 많이 먹어 싸면 죽을 때 고상 직사게 헌대야. 시모는 늘 그 말을 입에 달고 살며 한석을 만류하곤 했으나 소용없었다. 혼인의 방앗간은 날로 손님이 늘어만 갔다. 직접 농사지은 쌀과 곡물로 만든 떡은 맛이 좋기로 소문나
점차 찾는 이가 늘어만 갔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사람 안 쓰고 그들 부부 둘이 고생한 만큼 인건비 절약되고 입소문을 타 장사는 날로 번창해 갔다. 농번기엔 잠시 방앗간 문을 닫고 고향 본가로 내려가 짬짬이 농사일도 겸해야 하기에 그들의 삶엔 좀채 영일이라고는 없었으나 그에 더해 야간을 이용 검정고시학원까지 등록, 마침내 만학도의 꿈을 이루려는 그들의 강한 의지엔 모두 할 말을 잃었다. 말 그대로 주경야도. 돈을 벌어 하고 싶은 일은 오직 공부. 그것뿐이라는 듯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온몸으로 그걸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모는 도저히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애 5에 인자 지들 나이 50이 넘었는디 시방 공부는 혀서 못한디야. 새끼들이나 잘 가르칠 일이지. 대체 뭔 짝인지 모르겠다. 시모는 당신의 손주 5을 가르치는 일만 해도 제대로 하려면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일임이 적이 우려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한석 내외는 절대 만학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간 살아오면서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큰 결핍이며 한이 곧 배움임을 뼈저리게 느낀 그들이기에 그건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음을 알았다. 징헌이 살아본 게 돈도 벌고 아들까지 낳았는디 제때 못 배운 한 그것만은 워치게 헐 도리가 없더란께요. 공부 그거 붙잡고 인자 죽는 날까정 혀볼 수밖겠뇨. 개순의 그러한 마음은 곧 한석의 마음과 일치했다. 순수 향학열만이 아닌 자신들의 한을 풀기 위해 시작한 공부.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어느 만큼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안겨줄 것인지 아직은 그 누구도 그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지방도시 제2시엔 늦깎이 만학도들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배움터가 많아 기회를 잡긴 용이했다. 도처의 산지에 있는 각종 자격 취득을 위한 학원과 대학들, 또한 대학원들, 그들은 먼저 중학교 수준부터 시작, 검정고시 학원을 통해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갔다. 밤잠 아끼며 학습에 전념, 한 단계를 통과하면 또 다음 단계로 그렇게 그들은 고달픈 만학의 힘든 코스를 한 발 한 발 디뎌갔다. 그러나 학교든 학원이든 지상의 어느 배움터에서도 사람끼리의 만남과 교류는 필수. 한석과 개순 또한 동급생 혹은 동아리란 이름 하에 서로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윽고 그들과 적절히 친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개순의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방앗간은 자신의 몫으로 돌리고 한석은 주로 바깥일을 처리하는 게 그들 부부간 관리이긴 했으나 놀랍게도 어느 날 개수는 돌연 반기를 들며 그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어왔다. 몇 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그들이 막 해당 지역 방통대의 신입생이 된 봄. 그 무렵이었다. 기본적인 모든 수업이 온라인상으로 진행되긴 하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기타 때론 출석을 요하는 강의나 시험도 있기 마련. 그에 따라 자연히 SNS 등 각종 통신 매체를 통해 같은 과 클래스메이트끼리 오프라인의 회합과 행사 등이 생겨났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유머 감각 그리고 뛰어난 언변을 지닌 한석은 어느 모임에서나 늘 인기가 좋았다. 반면 한석의 바로 그러한 면이 가장 개순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점이란 것을 주위에 알만한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었다. 개순에게 일테면 남편 집착증의 경향이 다분했다. 농한기에 마을 상조회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야유회를 다녀오던 때의 일은 두고두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일화 중 하나였다. 시상에 걔가 뭔 일을 저질렀다고 그랬었냐? 마을 사람들이랑 춤 좀 쪽간 췄다고 그것이 뭔 고로큼 아작낼 일이다냐? 메카릅시 남새스럽게 허들 말고 애미가 쪽간 참아야 한단 말씨. 아이를 업고 마을 회관 앞 동구나무 아래 서서 마을 사람들이 탄 관광버스가 와 닿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개순을 만류하며 시모가 혀를 찼다. 뼈 빠지게 농사일 하다 때론 고로큼 나들이락도 가 신명지게 놀기도 해야 하는디.
남편 한석을 쥐잡듯 몰아세우는 개순이 못마땅해 시모는 속이 끓었다. 그것도 남들이 다 보는 회관 앞에서 또 한바탕 난리치를 생각을 하니 온몸에 진땀이 났으나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층층 무려 5 아이들의 어미라 그런 모임에 쉽게 합류하기 힘든 데다 훈이의 감기로 미처 야유에 따라가지 못한 아내의 소외는 아란 것 없이 한석은 늘 마을 회관에 행하는 뒤풀이까지 빠지질 않아 개수는 더욱 화가 났다. 그날의 야유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지에서 시작된 음주 가무가 귀갓길 내내 지속되어 마을 회관이 지척에 닿도록 한석과 부녀 회원들 간 광란의 춤이 이어졌고 관광버스에서 울려 나오는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는 온 마을을 뒤흔들 정도로 요란했다. 아이를 업고 동구나무 밑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개수는 억장이 무너져 내림을 느꼈다. 버스 창을 통해 거나하게 취한 모습의 한석이 이웃집 여자와 신나게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는 광경이 바라보였다. 농한기에 휴대용 오디오만을 장만, 마을 회관에 읍내 춤선생을 초빙하여 몇 달간 열심히 춤을 배운 한석은 타고난 길을 10분 발이 나날이 춤이 늘어만 갔다. 문화센터란 게 무엇이 따로 있간디? 요렇콤 춤선상 모시고 와 회관에서 배우면 그것이 바로 문화센터인겨. 한석은 그렇게 말하며 부단히 자신의 취미를 갈고 닦았으나 묘하게도 개순에게만은 마을 문화센터의 그러한 혜택을 전혀 베풀 생각이 없어 보였다. 개순의 분노는 거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도 이제 더 이상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버스에서 내려 여흥의 마무리 애프터를 위해 휘청거리는 몸짓으로 마을 회관을 향해 걸어가는 한석을 개순이 완강히 막아섰다. 때마침 개순의 등에 업힌 훈이가 악을 쓰며 울어댔다. 시방, 이것이 못 들어오는 짓이여? 모다 정신들이 빠졌단께. 거로콤 넋빠지게 놀았음. 인자 그만 집으로들 가는 게 옳은 일이제. 다들 미쳤단께. 당장 가잔 말씨. 개순이 언성을 높이며 한석의 팔을 와락 잡아 끌었으나 역효과였다. 대취한 한석이 적반하장. 고질라처럼 분노를 터뜨리며 개순을 질질 잡아 끌어 논두렁에 꼬라박고 말았던 것이다. 시모가 달려와 겁에 질려 우는 훈을 들쳐업고 개순을 달래 집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일은 겨우 일단락 되었으나 그 후유증은 컸다. 동네 한가운데 온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한 한석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끝내는 그의 고질병이라 할 주특기, 출가에 관한 갈망을 들먹이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혼비백산한 개순이 결국 백기를 들고 사과함으로써 일단 결론이 나긴 했으나 집안 분위기는 한동안 냉랭하기만 했다. 춤을 배워 어디 카바레 출입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끼리 술 한잔 먹고 그냥 노는 것인디 그것도 못하게 하면 당장이라도 절간에 가 혼자 돈 아닫고 살아야지. 별 수 있간? 몇 날 며칠 단식하며 밖으로만 나도는 한석의 시위에 행여 또 그가 어느 절간으로 잠적해버릴까 두려운 개순이 싹싹 비는 것으로 일은 끝이 났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짙은 앙금은 쉬이 사라질 수가 없었다. 한석의 가부장적, 마초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기엔 개순의 의식이 월등 앞서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한석에 매우 집착하며 그를 많이 좋아한다는 증좌이기에 어쩔 수가 없었다. 시모는 어쩌다 서울 큰아들 집에 다니러 오면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희연에게 전달하며 아들 한석을 향한 개순의 과한 질투를 탓하곤 했으나 희연은 시모의 입장에 선뜻 동조할 수가 없었다. 훈이의 민 투기가 너무 심하단께. 자고로 예적부터 투기도 칠거지하게 하나라고 했다. 훈이의 비 걔가 어릴 적부턴 뼈다구 아프게 일만 했은께 시안엔 쪽간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춤도 추고 노는 거사 안 사람이 더러 모르는 척도 해줘야지. 무엇이 어쩌서 그냐. 혀도 어쩔 적엔 훈이애미가 넘 징하게 헌단께. 아 고로큼 투기 않고 넘들처럼 춤추고 놀라면 새끼들을 쫓겨났던지. 그라녀? 어머님, 동서가 데리고 온 자식들도 아니고 둘이서 함께 낳은 거잖아요.
그럼 육아도 서로 도와가며 함께 해야죠. 시모의 말에 희연은 단지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일 뿐이었으나 내심은 늘 당신의 아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모의 어쩔 수 없는 사고에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희연이 교직을 그만두고 경석을 따라 몇 년간 해외에 머물다 돌아와 이런저런 곡절 끝에 일간지 신춘문예로 등단. 늦깎이 작가가 된 것에 대한 시모의 반응도 그와 유사했다. 멋이냐, 애미야. 그 좋은 선상지를 어쩌서 그만둔겨. 쬐값만 더 했음 평생 연금 받고 너 그들 늙어 죽을 때까지 편히 살 수 있을 판인디. 까짓 글 써갖고선 돈을 얼마나 벌겠냐. 애들 간식비나 나온다냐? 시모는 저기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몇 번이고 그렇게 희연을 향해 반복해 말하곤 했다. 하긴 시모의 말은 정확히 맞았다. 글을 써서 돈 벌 재주까지는 없는 희연이라 아무런 반박도 못한 채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고 자괴심이 드는 건 사실이기에. 그런 시모에게 뒤늦게 만학을 한답시고 학교에 나가며 다시금 충돌하고 부딪히며 집안을 시끄럽게 하는 아들 부부가 마땅할 리 없었다. 아 어쩌서 근다냐. 인자들 둘이 똑같이 핵교를 댕기는디 지도 인자 동무도 사귀고 놀러 댕기고 하면 될 것이지 뭣담시 또 난리다냐. 애들은 시애미가 다 돌보고 있는 판인디 시상에 참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시방은 돈이 많아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세상인디 돈이 원수란께 뭣담시 비싼 돈 내고 핵결 다니며 쌈박질만 했었는지 소가 웃겄다 야. 시모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개순의 생각은 또 달랐다. 방앗간을 개업한 이상 고객의 인식, 배려를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문을 닫아선 안 되며 두 사람 중 하나는 되도록 그걸 고수해야 한다는 게 개순의 판단이었다. 이래저래 한석을 향한 개순의 불만, 갈등이 고조되어 집안의 평화가 흔들릴 즈음 시모가 뜬금없이 며느리 4명에게 망예산 아들이를 제안해왔다. 전혀 예상 못한 뜻밖의 일이라 모두 좀 어안이 벙벙했으나 감히 어느 며느리도 시모의 권유를 마다할 사람은 없었다. 어느 가을 하루 매우 맑고 청명한 날이었다. 개순과 막내 동서 미정은 K시 인근에 살아 동행에 문제 없었고 멀리 장성에 사는 수연은 워낙 운전을 잘하고 기동성이 있어 상관없었다. 다만 서울에 사는 희연만이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 합류하면 될 일이었다. 일테면 집안 여자들만의 소풍인 셈이었다. 자연히 시모를 모시고 살며 방앗간을 하는 개순이 먹을 것을 담당 떡을 비롯한 갖가지 음식을 장만하였고 수연과 미정이 각각 그들의 차에 일행을 나눠 태워 망해사를 향해 달려갔다. 다들 시모의 의중을 알 수 없어 내심 좀 의아했으나 망해사의 가을은 고즈넉한 정적 속 더 없는 운치가 있어 소풍지로선 최상의 장소라 할 만했다. 시모의 낯빛엔 시종 흔연한 기운이 감돌았고 내 며느리들 또한 저마다 좀 상기된 표정 속에 동서들만의 첫 나들이가 저기 이채롭게만 여겨졌다. 망해사 가는 길, 하얀 껍질의 대형 조개 백합으로 유명한 심포항에 들려 잔잔히 뒤척이는 만경강 하류와 서해바다, 그 두물머리 잿빛 물살을 감상한 후 껍질째 푹 삶은 백합 한 봉지를 사들곤 절터로 향했다. 드넓은 김제평야를 지나 서해로 흘러드는 만경강 하류, 흐느적 몸을 뒤치는 하구의 고요한 강줄기가 마침내 바다와 맞닿아 하나 되는 곳. 바로 그곳 야산 둔덕에 호젓이 바다를 굽어보며 홀로 저교를 삼키는 조그만 사찰이 있었다. 망해사. 더없이 고아한 정취이나 절터 전체를 휘돋는 짙은 쓸쓸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근원을 알 길 없는 의문에 희연은 내내 그 쓸쓸한 기운을 떨쳐내려 애쓰며 몇 바퀴나 사찰을 맴돌았다. 낙후된 마을 한켠에 자리한 작은 사찰, 소외된 지역, 이름 없는 마을이기에 제 아무리 빼어난 경관도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한 채 쓸쓸히 잊혀져만 가는 망실의 슬픔. 희연은 사찰을 싸고 도는 호젓함의 근원을 나름 그렇게 정의하며 시모가 자리 잡은 선조 22년 진묵대사가 재건했다는 낙서전 앞 수령 400년의 유서 깊은 팽나무 뒷산으로 걸음을 옮겨갔다. 기실 알 수 없는 허허함의 바로는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 시가의 한솥밥을 먹은 지 10수년째. 이제 어느 만큼은 서로의 특성을 파악하고 마음을 알고 헤아릴 수 있는 연조가 된 것. 집안 행사나 제사 때면 칠남매가 모두 모여 떠들썩 웃고 어울린 횟수만도 얼마인가. 그러나 저 까마득한 신행의 밤 이후 아직도 이곳에만 오면 문득 소적함을 느끼곤 하는 이 정조는 대저 무엇일까? 이즘 부쩍 소원해진 경석과의 냉전으로 인해 더욱더 그러한 것은 아닐지. 그러나 개순이 준비해온 성찬에 연신 감탄하는 동서들에 묻혀 희연 또한 어느새 완전히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곱게 빚은 온갖 떡과 과일, 층층 찬압에 정갈이 담긴 각종 반찬과 오곡 찰밥, 가마솥에 푹 삶아 건져온 토종닭 등 너무도 푸짐한 풀밭 위 향연이었다. 신혼 때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온 개순의 음식 솜씨는 빼어났고 특히 희연은 그녀가 만든 모든 음식이 자신의 입맛에 맞다고 생각해온 터라 여간 즐거운 자리가 아니었다. 웃고 떠들고 먹고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즈음 어느 안악이 떡이 가득 담긴 함지박을 이고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할매, 참 딱딱하니 곱게도 생기셨어. 근데 복도 징언이 많은갑소. 이 사람들이 다 할매 딸들 같은디 뭐다 참말로 예쁘여잉. 안악이 머리에 이고 온 함지박을 내려놓으며 엉너리를 쳤다. 아이고 딸들 아니어요. 우리 며느리들이란께요. 아들이 넷인디 오늘은 며느리들만 데리고 소풍 나왔으라오. 오메 그려요잉? 며느리들이 참말로 뭐다 참참하네요잉. 안악의 출연에 가장 먼저 눈살 찌푸리며 거부 반응을 보인 사람은 희연이었다. 보아하니 떡을 팔러 온 동네 주민 같은데 떡은 이미 개순이 해온 것만으로도 너무 많아 전혀 안악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고 공연히 남의 집안 나들이에 한 달이 걸쳐 이러쿵저러쿵 말을 섞어오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점심은 먹었어? 떡보따리 이고 여긋거정 오니라 힘들턴디 이거락도 좀 드심서 쉬었다 가소. 시모가 식혜와 한과를 권하며 쉬어가길 권하자 과일을 깎고 있던 수연이 얼른 배 한쪽을 베어 안악에게 건네었다. 개수는 마치 늘 보아오던 이웃집 아지매를 만난 듯 그저 특유의 무던한 태도를 보였고 농협에 다니는 막내 미정은 다소 새침한 낯빛으로 마치 속수무책의 고객을 대하듯 눈을 가늘게 뜨곤 웃어 보였다. 글고 여그 떡 좀 내놓고 가소. 10,000원어치만 객 알아서 주시오. 무엇이냐 모시떡이랑 여그 없는 것으로다 쬐값만 주면 된께. 시모가 당신의 치마를 끌어올려 고쟁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안악에게 주며 말했다. 고맙소이 참말로 고맙소. 내일 울 아들이 무엇이냐 수학여행을 간다는디 그 여비락도 장만할까 허건 나섰는디 좋은 할매 만나 횡재를 혔소. 복 받을 것이오이 참말로 복 받겠소. 과일과 한과 몇 쪽 그리고 식혜 한 사발을 들이킨 안악이 떡이 담긴 함지박을 머리에 이며 몇 번이고 그렇게 감사를 표한 후 멀어져 갔다. 어머님, 떡이 이렇게 많은데 떡을 또 뭐하러 사요? 그걸 다 어쩌시려고요? 다소는 어이가 없는 낯빛이 되어 희연이 짐짓 시모를 향해 그렇게 말했다. 무건 떡을 이고 여긋가정 올 때는 금애미 오죽 헛겄냐. 뭐락도 하나 사주고 돌려보내야지. 갱 빈손으로 보내면 쓰겄냐. 거로컴 혀서 쓰겄냐고. 시모의 낯빛엔 안악을 향한 연민의 빛이 가득했다. 그리곤 잠시 후
다시 나직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나 살아온 거 고로큼 징어다 혀도 그려도 멋이든 머리에 이고 나가 팔아본 적은 없은께. 그저 먹을 건 없는데 새깽이들은 많고 층층 시야에 허리 한번 펼 날 없이 살아온 게 징여서 그라지. 그리고 자석들이 많은 게 언제 한번 다리 뻗고 잘 새 없이 맴이 늘 편하들 않고 한시도 맑은 날이 없는 듯이 살아왔단께. 저 흐릿한 강이 꼭 내 맴 같았어야. 그려도 강을 다 건너고 남은 언젠가는 좋은 꼴 보고 살 때도 있겠지 허는 맴으로 이를 악물고 살았은께. 근디 너그들 다 잘 사는 거 본께 인자는 원도 한도 없다. 헌디 암튼지간 끝까지 잘하고들 살아야 할 텐디 그것이 또 걱정이다. 흐린 만경강 물살을 아득한 눈길로 바라보던 시모가 문득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딸들은 차치하고라도 집집마다 돌아가며 늘 티각태각 부부싸움을 하곤 하여 시모의 마음에 시름을 안기는 내 아들의 미래가 잠옷 염려스러운 것일까. 시모의 눈빛엔 무언가 짙은 우려의 빛이 어른거렸다. 그러나 다시금 곧 평상으로 돌아온 시모가 뜬금없이 개순에게 노래 한 곡을 청했다. 밥도 만나게 먹었겄다. 훈이엠이 오늘 창가 한가락 협을 쳐. 울 둘째 며느린 영락 없는 가수란께. 시모의 간곡한 청에 개순이 마지 못한 듯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노래 한 곡을 불렀다. 그녀의 시선이 팽나무 그늘 아른대는 야산 저쪽 이름 모를 무덤가로 날아갔다.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영웅 호걸이 몇몇이며 절세 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네 인생 한 번 가면 저기 저 모양 될 터이니. 갓 볶아 짜낸 기름처럼 매끄럽고 구수한 개순의 노래는 가히 마을 노래자랑에 나가 대상을 탈 만한 실력임이 충분했다. 그 정도의 노래 실력을 묻은 채 집안에만 못 박혀 살아야 하는 개순의 심경 또한 헤아려졌다. 지화자 좋다. 순간 시모가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개순의 민요에 맞춰 장단을 넣었다. 활달하고 선선한 성격의 수연 또한 시모와 함께 빙글빙글 돌아가며 흥을 돋웠다. 형님, 형님도 얼른 춤 좀 춰봐요. 수연이 와락 희연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춤을 부추겼다. 춤추고 싶은 둘째 동서, 맏동서 보고 춤추라 한다는 옛말이 떠올라 희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희연 또한 할 일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흥겹게 박수를 치며 호응했고 다만 미정만이 발그레 붉어진 얼굴로 그들이 하는 양을 바라보며 수줍게 웃을 뿐이었다. 시모의 춤은 전혀 다듬어진 춤사위는 아니었으나 나름의 끼와 흥 그리고 삶의 애환이 짙게 배어나는 신명어린 몸짓이라 절로 따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춤이었다. 한석의 끼는 분명히 노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임이 분명하단 생각에 희연은 실소했다. 오늘 여그 소풍 와갖고 멋이냐? 그 스트레스인가 머신갱인가 몽땅 다 풀고 간다야. 나 젊었을 적엔 스트레스가 다 어딨다냐. 몸뚱이 고된 층층 시야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만 쎄 빠지게 했어도 그것이 뭔 말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디 요즘 것들은 툭 하면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양광들을 떨어 쌓게 나도 오늘 쪼깐 그 말 좀 써먹어야 쓰겄다. 만경강 하굿두 저 흐린 물에 내 쌓인 스트레스 다 뇌싸쁘고 인자 훌훌 날아가야 쓰겄다. 시모는 홀홀 나는 춤사위로 한참을 더 신명지게 춤을 추었고 개순의 노래는 메들리로 계속 더 이어졌다. 더없이 뭉클하고도 순도 100%의 감동 어린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어느 여흥, 어느 비싼 공연이 그리 짙은 감동을 안겨줄 것인가. 개순의 노래와 시모의 춤은 그날 소풍의 피날레이자 압권이었다. 희연의 눈가엔 일순 까닭 모를 물기가 배어났다. 춤추는 시모에게로 다가가 앙상이 야윈 어깨를 꼭 보듬어 안았다. 울 큰 며느린 언제나 얼굴이 핀다냐?
노란 탱자처럼 여위 갖고선 참말로 딱혀. 그 멋이냐 아그들 창값도 안 되는 글 쓴다고 오지게 고생만 하고 참말로 내 가슴 찢어진단께. 학교도 좋은 데를 나와갖곤 어쩌서 고로큼 산다냐. 참말로 폭폭 켜 죽겄단께. 그 좋은 선상질은 어쩌서 그만둔겨. 외국 다녀와 새칠로 또 할 판인디. 을에 나오기 마련인 시모의 18번 하소가 또 시작되고 있었으나 희연은 그저 말없이 웃으며 시모를 아는 팔에 더욱 힘을 줄 뿐이었다. 어느새 만경강엔 노을이 지고 있었다. 망해사. 절터를 휘감아오는 노을은 근원모를 비감을 자아낼 만큼 찬연하여 희연은 가슴이 서늘해왔다. 일행은 모두 자리를 걷고 일어나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향집을 향해 차를 몰았다. 초저녁 잠에 빠진 시모 곁으로 내 동서가 도란도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출발하려는 희연을 만류하며 시모가 돌연 내 며느리들에게 KC 시내 구경을 가자며 채근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모였으니 점심을 먹은 후 헤어져도 무방하다는 게 시모의 생각이었다. 전에 없이 강경한 시모의 태도에 며느리들은 모두 좀 의아한 낯빛이었으나 도리 없이 시내로 동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모는 시내에 닿자마자 번화가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금은방으로 며느리들을 데려갔다. 멋이냐 나가 시방 그가 모아놓은 돈이 솔차녀. 근디 이 나이에 그곳을 다 어디다 쓰겄냐. 니들 그간 돈 없는 집 시집와 직사게 고상들 혔은께 나가 시방 정표로 무엇이든 한 개씩 해주고 잡아 역을 데리고 왔단께. 마음에 드는 반지나 한 개씩 골랐음 쓰겄다. 숭근 반지 한 개 썩 고르도록 혀라잉. 닷돈짜리로 혀. 다 뜻이 있은께. 난데없이 시모의 말에 모두 어안이 벙벙. 내 며느리는 모두 아연한 얼굴로 서로 마주볼 뿐이었다. 언능 한 개 썩 고르란께. 애미야, 넌 어쩐 게 제일로 마음에 드냐? 느닷없는 시모의 제안에 가슴 한켠이 뻐근해와 어쩔 줄 모르는 희연의 손을 잡아 진열장 앞으로 이끌며 시모가 재촉했다. 어머님, 그 돈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저희에게 쓰셔요. 저흰 반지 없어도 되는데요. 희연이 정색을 하며 마다하자 나머지 동서들도 다들 희연의 생각에 동조했다. 어쩌서 내 맴을 고로컴들 모른다냐. 이런 데 쓰려고 돈 모았지 뭐더러 돈을 모았겠냐. 그것이 다 그간 니들이 내게다 준 용돈이여. 이따 점심 먹으면서 다 야그 헐틴께 우선 싸게들 고르란께. 시모의 고집은 아무도 쉬이 꺾을 수 없음을 잘 알기에 내 며느리는 말없이 진열장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금반지 하나씩을 골랐다. 내 며느리 모두 자신의 손가락 사이즈에 맞고 취향에도 맞는 반지를 고를 수 있어 다행이었다. 5돈의 금반지는 손가락에 상당한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중량이었다. 희연은 순금 대신 정교한 무늬가 박힌 2개의 둥근 원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꼬여 있고 상부에 자잘한 큐빅이 박힌 매우 정교한 디자인의 14K 반지를 골랐다. 가격은 거의 비슷했으나 모두 자신의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른 셈이었다. 시모는 더없이 흡족해했고 희연의 권유로 모두 결혼을 의미하는 4번째 손가락 약지에 번쩍이는 금반지 하나씩을 끼곤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몰려갔다. 멀리서 온답시고 소풍 준비물로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못한 미안함, 또한 시모에 대한 고마움으로 밥을 사겠다는 희연의 뜻을 마다할 사람은 없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을 찾아 모두 자리에 앉자 비로소 시모가 입을 열었다. 오늘 내가 혀준 반지는 말하자면 너그 내외들 둘이 살다 험한 꼴 보더락도 갤 때 해지면 안 된다는 이혼금지 반지란께. 알겠냐? 기냥 저냥 둥글둥글 모나지 않게 서로 이해해 가면서 오래오래 잘 살아야 한다는 뜻이란 말씨. 암튼 살다 뭔 일이 있더락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갤때 이혼만은 안 된다는 것이요. 아니, 나 죽고 나서도 새끼들 생각해서라도 당초에 이혼만은 안 된다는 걸 다들 깊이 새겨 명심해야 쓴다. 남편은 원캉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께 미울 적엔 사정없이 미운 게 남편이란 게 그게 포도시 참고 또 참으면서 그냥 남인 듯이 살다 보면 더런 좋은 날도 아니겠냐. 시모의 낯빛은 무언가 결연함이 감돌아 아무도 감히 토를 달 수가 없었다. 이혼 금지 반지라니 그러면 바로 이혼금 반지가 아닌가. 말하자면 이혼 금지 링이라 할까. 희연 또한 자신의 손에 낀 반짝이는 반지를 내려다보며 뭔가 숙연해져만 가는 기분임을 어쩔 수가 없었다. 당신 아들에 대한 노모의 차마 말로 표현 못할 슬프고도 애틋한 모정. 내 며느리 중 그 누구도 그걸 모를 사람은 없었다. 막대한 유산보다 100마디의 말보다 오직 마음 한 자락으로 당신의 간절한 바람을 전하는 시모의 해안과 인품에 희연은 그저 가슴이 먹먹할 따름이었다. 이혼 금지 링, 경석과의 결혼 생활 근 20년. 과연 이혼의 위기를 느낀 적은 언제였던가. 홀로 기차에 몸을 싣고 서울로 돌아오며 희연은 이혼 금지 링이 끼워진 자신의 약지를 내려다보며 찬찬히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갔다. 자신의 됨됨이, 그 그릇이나 깐으론 참으로 쉽지만은 않은 고된 여정이란 생각이 들었다. 골고다의 길, 철부지 신혼 시절, 시가로 가는 험한 길을 가리켜 스스로 그렇게 이름 지은 길, 경운기 달리는 정취 있는 농로를 놓고 어쩜 지나친 엄살과 과장으로 명명한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그만큼 희연의 강파른 성정으로 감당키 힘든 길임이 사실이었다. 시가에 오면 늘 마음 한켠을 채워오는 외로움, 쓸쓸함, 무거움,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몰아닥치는 근원 모를 추위, 불안 같은 불온한 감정들. 아이 둘을 낳고 어느 만큼 나이가 든 후에야 희연은 비로소 그것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곰곰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혈연이 아닌 법적, 사회적 관계망으로 얽힌 인간관계가 빚어내는 이질감, 마찰, 불협화음, 갈등 등등 그러한 요소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와 괴리, 그리고 미성숙한 자기 보호 본능으로 그 대상들과의 수능, 화합에 앞서 오직 그것과의 거리두기에만 급급한 방어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결혼 생활 20여 년간 그러한 현상은 아직도 완전히는 소멸되지 않는 진행형임에 희연은 때로 심한 자교화 자책에 빠지곤 했다. 다만 조금씩 희석되고 용해되어 갈 뿐. 영남과 호남, 그 두 지역 간의 습성과 언어, 또한 정서와 문화 차이, 도농 간, 학력 간의 어쩔 수 없는 인식과 시각, 사고의 차이, 그러한 요소들은 차지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체의 저마다 타고난 인성과 인품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자신과 연이 된 시가의 구성원들, 그들의 사람됨, 그리고 선한 품성은 자신이 도저히 따를 수 없음을 희연은 인정치 않을 수 없었다. 인정, 베품, 선의, 이해심 등등 모든 면에서 배움이 더 긴 희연보다 그들이 훨씬 더 때묻지 않은 순도 높은 맑은 심상을 유지하고 있음은 부인할 길이 없었다. 헤어지는 순간 시모는 희연의 안색을 바라보며 말했다. 애미야, 요즘 쪽간 안색이 안 좋아 걱정스럽다. 애비랑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여? 지발 서로 싸울덜 말고 살도록 켜. 지나고 보면 다 뵐일도 아닌께. 웃으며 옛날 허는 때가 기연시 온단께. 매사 기민한 감각의 시모는 몇 번이고 희연의 낯빛을 살피며 그렇게 우려를 표했으나 희연은 끝내 내색하지 않았다. 실은 지금이 경석과의 관계에서 결혼 생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일지도 몰랐다. 문제의 핵심은 딸아이 유리의 대입 시 실패였다. 늦깎이로 문단에 나온 희연이 한동안 밀려오는 청탁에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는 사이 아이들은 부쩍부쩍 커나갔고
그러나 모성의 보살핌을 벗어난 아이들은 희연의 원고가 쌓이는 높이에 반해 우르르 학교 성적이 하향으로 떨어져 내리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단 시작된 창작 의욕의 뜨거운 발진, 그 열기 또한 결코 제어가 용이한 일은 아니었다. 가사와 자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창작 활동, 그 두 길의 중심축에 아둥바둥 버티고서 되도록 평형을 유지하려 무진 애를 썼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첫 아이 유리는 대입시 1차에 이어 2차까지 전부 낙방, 결국 재수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없었고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경석은 대노하여 그 모든 책임을 희연에게로 돌리며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잘한다 잘해. 소설 나부랭이 쓴답시고 펄럭이더니 딸은 애미가 나온 대학도 못 보내고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어? 하긴 경석으로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상황이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독학이다시피 노력하여 소위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S대를 나온 만큼 웬만한 환경에서 공부를 못한다는 건 그로선 도저히 이해 불가의 일이었다. 그러나 역으로 해석하자면 그러기에 곧 공부란 어떠한 여건이나 환경도 무관하게 온전히 자신의 노력과 역량에 달린 거란 사실은 어찌 간과하는가. 희연은 그러나 그 어떤 해명이나 변명조차 할 여력이 없었다. 우선 자신의 아픔이 너무도 커 자학을 하듯 경석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견뎌낼 따름이었다. 유리가 마침내 대학에 들어가는 날 말없이 집을 떠나리라. 재수학원을 가기 위해 아침마다 야윈 어깨로 무거운 가방 둘러매고 집을 나서는 유리의 모습에 희연은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다. 문학을 한다는 것, 그리고 딸아이의 대입시, 그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결단코 딸애의 대입시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며 아무 일도 않고 홀로 칩거하는 시간이 늘어만 갔다. 또한 운명을 바꿀 수만 있담 차라리 자신이 재수를 하고 딸애가 대입 1차에 단번에 합격하는 게 100번 낫겠다는 할일 없는 망상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했다. 경석과의 냉전은 계속되었고 희연은 절필했다. 아니 절필이라기보담은 단 한 줄도 글을 쓸 의욕이 일질 않는 멍하고 우울한 나날이 흘러갔고 늦깎이 작가 희연은 점차 문단에서 잊혀져 갔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초에 그래왔듯 희연의 일상은 아무런 욕구도 의식도 없이 그저 구름처럼 허공을 허이허이 떠돌 뿐이었다. 시모로부터 나들이 요청이 들어온 건 바로 그 즈음 희연의 의식엔 사실 시가에 대한 개념조차 희미해져 가던 때라 시모의 청에 선뜻 응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평소 그녀를 더없이 아끼던 시모의 마음을 알기에 차마 마다할 수는 없었다. 시모가 마련해준 이혼 금지링, 그것의 의미가 그러기에 그녀에겐 더욱 각별할 밖엔 없었다. 상행선 열차의 차창을 통해 짙게 물든 가을 들녘이 스쳐갔다. 차창에 기대 귀로의 의미를 되새기는 희연의 마음에 다시금 알 수 없는 슬픔이 고여온다. 고운 단풍도 자신에겐 더 이상 찬란한 매혹이 아닌 그 어떤 종말을 예비하는 천연함으로 다가올 뿐임이 슬프다. 순간 시모의 말이 떠오른다. 큰애 걔가 공부한다고 밖으로는 떠돌아갔고선 언제 가정교육 받을 새가 있었겠냐. 얌전히 자란 네가 무엇을 배워도 하나락도 더 배웠을 텐께 서로 가르쳐가면서 잘하고 살아야 한다. 아들 가진 어미로서 그런 말 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딸에 이어 아들도 낳아 기른 희연이 그걸 모를 리 없기에 시모의 말은 그녀의 심중 깊은 곳에 뭉클한 감동으로 남아 있었다. 시모의 훈훈한 배려와 사랑이 없었다면 유리가 대학에 떨어진 직후 진작에 집을 나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열차가 종착역에 닿았음을 알리는 방송이 들려왔다. 희연은 서둘러 짐을 챙겨 열차에서 몸을 내렸다. 지친 몸으로 학원에서 돌아온 재수생 유리와
아들 윤이 애타게 저녁을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다. 통닭과 피자를 사가야 할까? 경석은 요즘 거의 집에서 저녁을 먹는 법이 없었다. 희연과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음이 상책이라는 태도였다. 이미 습관처럼 굳어진 방식이기에 희연 또한 외려 그게 편해져감을 어쩔 수가 없었다. 내년 봄 유리만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게 정리되고 그리고 난 훌훌히 집을 떠나가리. 희연은 빠른 걸음으로 개찰구를 빠져나와 역 광장의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다. 유리가 전화를 받았다. 간만에 들어보는 밝은 음성이었다. 방금 도착했다. 뭘 사갈까? 윤희도 집에 있니? 엄마, 역에서 아빠 못 만났어요? 할머니가 아빠 회사로 전화하셨대요. 기차역으로 엄마 마중 나가라고요. 만약 만남 어긋나면 엄마 역 그릴에서 기다리라고 아빠가 그렇게 전해달랬어요. 이어서 좀 전과는 달리 낮게 가라앉은 음성으로 유리가 말했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그치만 이번에 아빠랑 화해 안 하심 저 진짜 힘들어요. 마음이 편칠 않아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저를 봐서라도 그만 화 푸시고 아빠랑 화해하심이 좋겠어요. 제발요, 엄마. 그건 엄마 아빠 둘 사이의 일이다. 넌 신경 쓰지 말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단호히 전화를 끊으며 전화박스를 나오는 희연의 시야에 택시에서 급히 몸을 내리는 경석의 모습이 들어왔다. 몹시도 지치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역 그릴에서 기다리라니. 지난날 쓸쓸한 기억만으로 가득 찬 곳. 시가에서 상경할 때면 힘든 골고다의 길을 다녀온 보상이랄까. 모든 인간관계나 며느리로서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자잘한 갈등, 피로감. 그런 감정의 찌꺼기로부터 훌훌 자유롭고 싶은 희연은 잠시나마 그릴에 들려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쉬어가길 원했으나 경석은 그걸 이해 못했다. 방금 다녀온 고향의 토속적 최치와는 너무도 다른 환하고 화려한 그릴 분위기에 온몸으로 거부감을 표해 희연을 힘들게 했다. 한데 하필 그릴이라니. 시계탑을 일견한 후 황황히 역사 2층 그릴을 향해 달려가는 경석을 뒤로하고 희연은 결연히 몸을 돌려 역전 택시 스탑의 긴 대열 속으로 몸을 숨겼다.